한국개 3마리가 해발 4,500m에서 살아남을 리 없습니다. 영국 히말라야 연구소 소장 에밀리 스노우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이벌 연구소가 그녀의 15년 연구를 문화적 편견이라고 공격했거든요. 좋습니다. 증명해드리죠. 저는 에밀리 스노우입니다. 영국 히말라야 극지 연구소를 15년간 이끌어왔죠. 그런데 며칠 전 충격적인 논문 하나가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연구소 마이클 김 박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에밀리 스노우 박사의 서구 견종 우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문화적 편견에 불과하다. 저한테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아시아 견종 5마리로 고산 실험을 했다가 모두 고산병으로 쓰러뜨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서울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동현 교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가 3마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돗개, 풍산개, 그리고 불개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교수님, 해발 4,500m에서 개들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티베탄 마스티프도 힘겨워하는 곳인데요. 김 교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이들은 다릅니다. 며칠 후 3마리가 도착했어요. 진돗개 용기, 풍산개 강철, 불개 불꽃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늠름해 보였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연구소 수의사 톰슨 박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사님, 이 개들 일주일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미리 응급처치 준비해 둘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증명하겠어요. 아시아 견종의 한계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헬기로 해발 4,500m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개들 상태 어떤가요? 톰슨 박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이상해요. 다른 견종들은 벌써 숨이 가빠하는데. 저는 개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독일 셰퍼드 2마리와 알래스카 말라뮤트는 벌써 헥헥거리며 축 늘어져 있었어요. 고산병 초기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견종 3마리는 어떻게 된 걸까요? 진돗개 용기는 꼿꼿이 서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풍산개 강철은 눈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불개 불꽃은 붉은 털을 날리며 여유롭게 털구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맥박도 정상이고 호흡도 안정적이에요. 톰슨 박사가 청진기를 들이댔습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도 97%입니다. 평지에서와 거의 같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측정 기계에 오류가 있나 봐요. 다시 재보세요. 3번을 재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연구소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내일 되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견종들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막내 연구원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개들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실험 시작 5일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3마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기가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강철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구소 문 앞에서 서성거렸고요. 불꽃은 귀를 쫑긋 세우고 산 위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저러는 거죠? 제임스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어요. 개들이 예민하게 굴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3마리가 동시에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급박한 울음소리였어요. 용기가 제 바지를 입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강철은 연구소 출입문을 앞발로 긁어댔고요. 불꽃은 계속 산 쪽을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뭔가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은데요. 톰슨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개들이 뭘 안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런 굉음에 모든 게 흔들렸어요.
눈사태다. 연구소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거대한 눈덩어리가 베이스 캠프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어요. 모든 인원 대피. 혼란 속에서 제임스 연구원이 실종됐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려 매몰된 게 분명했어요. 구조팀을 부르세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악화돼서 헬기 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진돗개 용기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더니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풍산개 강철이 용기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을 헤치며 파기 시작했어요. 불개 불꽃은 주변을 빙빙 돌며 다른 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설마. 저는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용기가 파는 곳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어요. 제임스가 여기 있어요. 강철이 강력한 앞다리로 눈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은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30분 만에 제임스를 구출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톰슨 박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개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전부터 계속 경고하고 있었잖아요. 제임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무시하지 말고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구소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 대단한 개들이네요. 우리 생명을 구해준 거잖아요.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냄새를 맡았을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히말라야 원주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눈사태 소식을 듣고 왔어요. 모두 무사하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죠? 텐징이 한국 견종 3마리를 바라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정말 그는 천천히 개들에게 다가갔어요. 용기가 꼬리를 흔들며 텐징을 반겼습니다. 이 개들 한국에서 온 거죠? 제임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텐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 전 제가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1950년대였어요. 한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유엔군 부대와 함께 개 한 마리가 이 산에 왔었어요. 텐징이 강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개와 똑같이 생겼어요. 하얀 털의 늠름한 모습까지. 톰슨 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 개가 여기서 살았다고요? 6개월 동안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도 끝까지 주인을 기다렸죠. 텐징이 용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처럼 영리했어요. 눈사태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길 잃은 사람들을 찾아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텐징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개를 용감한 영혼이라고 불렀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했죠. 불꽃이 텐징 옆에 앉자 그가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 개들도 그때와 똑같은 기운이 느껴져요. 마치 산의 정령 같달까요? 연구소 직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한국 개들이 히말라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텐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개들은 특별해요. 산이 인정한 개들이거든요. 텐징이 떠난 지 이틀 후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갑자기 연구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눈을 밟는 소리였죠. 용기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강철과 불꽃도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임스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구소 뒤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저게 뭐죠? 톰슨 박사가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눈표범이에요. 엄청 큰 놈이네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눈표범은 히말라야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거든요. 눈표범이 천천히 연구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색 털에 검은 반점이 선명했어요. 크기만 해도 웬만한 중형견만큼 컸습니다. 문 잠가요. 빨리. 모든 사람들이 실내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3마리 한국 견종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구소 앞에 일렬로 서서 눈표범과 마주했습니다. 위험해요. 개들을 안으로 데려와야 해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톰슨 박사가 막았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박사님. 용기가 앞장서서 눈표범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강철은 왼쪽으로, 불꽃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포위 진영을 만들었어요. 눈표범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죠. 그 순간 용기가 짧고 강렬하게 짖었습니다. 마치 신호를 주는 것 같았어요. 강철이 왼쪽에서 견제했고 불꽃이 오른쪽에서 기습했습니다. 용기는 정면에서 눈표범의 주의를 끌었어요. 눈표범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용기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재빠르게 몸을 비켰습니다. 눈표범의 발톱이 허공을 갈랐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철이 측면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눈표범의 옆구리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눈표범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균형을 잡고 강철을 향해 발톱질을 했어요. 강철이 뒤로 물러서며 피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이 반대편에서 기습했어요. 붉은 털이 번뜩이며 불꽃이 눈표범의 뒷다리를 물었습니다. 눈표범이 아픔에 울부짖었어요. 뒤돌아서 불꽃을 향해 발톱을 휘둘렀지만 불꽃은 이미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이번엔 용기가 정면에서 달려들었어요. 눈표범의 목 부분을 겨냥했지만 눈표범이 앞발로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용기가 옆으로 튕겨져 나가며 눈밭에 굴렀어요. 용기!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용기는 금세 일어나서 다시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3마리가 다시 포위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강철이 정면에서 눈표범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용기와 불꽃이 좌우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눈표범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 방향을 한꺼번에 막을 수 없었거든요. 용기가 눈표범의 앞다리를 물었고 불꽃이 꼬리 부분을 공격했어요. 강철은 정면에서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놀라운 팀워크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어요. 눈표범이 결국 포기했습니다. 혼자서는 3마리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몇 번 더 허공에 발톱질을 한 후 천천히 뒷걸음치더니 산 위로 사라져버렸어요. 3마리가 승리의 지짐을 울렸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제임스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저런 팀워크가 가능하죠? 톰슨 박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눈표범을 물리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나흘 후 밤, 이번엔 눈표범이 혼자 오지 않았어요. 새끼 2마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눈표범이 다시 왔어요. 제임스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지난번보다 훨씬 위험해 보였어요. 어미 눈표범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모성 본능까지 더해져서 더욱 공격적이었죠. 3마리가 다시 나섰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상대가 3마리나 됐거든요. 용기가 어미 눈표범과 대치했습니다. 강철과 불꽃은 새끼들을 견제했어요. 하지만 새끼라고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거든요. 어미 눈표범이 용기를 향해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죽기 살기였습니다. 용기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안 돼. 위험해. 톰슨 박사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랜턴을 눈표범을 향해 던졌어요. 어미 눈표범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 틈에 용기가 반격했습니다.
강철과 불꽃도 새끼들을 몰아붙였어요. 제가 근처에 있던 쇠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함께 싸우자. 저는 세 마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개들을 동료라고 느꼈어요. 강철이 제 옆에서 용감하게 버텼습니다. 불꽃은 제 뒤를 지켜주었고요. 용기는 여전히 앞장서서 어미 눈표범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 싸웠어요. 어미 눈표범이 저를 향해 발톱을 휘둘렀습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강철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발톱이 강철의 어깨를 스쳤어요. 강철!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꿋꿋이 버텼어요. 그 모습을 본 어미 눈표범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강철의 용기에 움찔한 것 같았어요. 용기가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것 같았어요. 어미 눈표범이 천천히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데리고 산으로 돌아갔어요. 전투가 끝났습니다. 제가 강철의 상처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깊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강철. 내가 날 구해줬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개들은 단순한 실험 동물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료였습니다. 3주간의 실험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텐징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이 개들을 축복해 주러 왔어요. 텐징이 세 마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용감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산의 신이 이들을 보호해 주시길. 마을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진돗개 용기, 풍산개 강철, 불개 불꽃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텐징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알았겠죠? 이 개들은 특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15년간 제가 고집해온 모든 편견이 무너졌어요. 아시아 견종이 열등하다는 생각, 서구 견종만이 우수하다는 믿음, 모든 게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아쉬워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쉬워요. 이런 개들은 처음 봤거든요. 톰슨 박사도 동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마리의 협동심. 정말 감동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세 마리를 한국으로 데려갈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마리씩 안아주었습니다. 용기야, 내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강철아,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불꽃차, 내 용기 덕분에 내가 달라졌어. 세 마리가 제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텐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겠어요. 한국에서 온 용감한 개들이 히말라야를 정복한 전설로 말이죠. 헬기가 떠나고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단 3주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 견종들이 보여준 용기, 충성, 그리고 사랑. 그것이 진짜 명견의 조건이었습니다. 멀어져가는 헬기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편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이건 불가능해.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한 교수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피는 이미 5잔째였죠.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그녀가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겨우 24개의 글자가 적힌 그 종이 말이에요. 4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비리그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하버드의 석학을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제 연구실은 하버드 야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잎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겨울이면 눈 덮인 캠퍼스가 한 폭의 그림 같죠. 이런 환경에서 서구 고전 언어들을 연구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단과대학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세계 언어체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인류 언어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라틴어의 정교한 격변화 체계,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 게르만어족의 논리적 구조.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라틴어로 법을 만들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사유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언어들이 더 체계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매우 귀찮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니 20대에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그 복잡함에 완전히 질려서 포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문법은 서구 언어와 완전히 달랐죠. 그때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역시 동양 언어들은 비논리적이야. 어차피 표의문자 기반이라 체계적이지 않을 텐데. 하며 한국어 관련 자료들을 책상 가장 뒤쪽으로 밀어뒀습니다. 먼저 익숙한 서구 언어들부터 분석하고 아시아 언어들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분석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역시나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어와 일본어 차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골치 아팠어요. 한자만 해도 기본 3,000개는 알아야 하고 성조까지 고려하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일본어는 더했죠.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개의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니 말이에요. 역시 동양 언어들은 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10월 말, 드디어 한국어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였죠. 연구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야드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국어 관련 자료를 펼쳤어요. 자, 이것도 빨리 끝내자.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깐 뭐야 이게? 한국어 문자 체계를 설명하는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달랑 24개의 글자만 있었거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것도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처음엔 뭔가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복잡한 체계가 있을 거야. 하며 더 찾아봤거든요.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한자가 따로 있거나 일본어처럼 여러 문자 체계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24개 글자의 조합만으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정말 이게 다인가? 믿기지 않아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언어학 논문, 온라인 자료까지 샅샅이 뒤졌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연구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자신있게 떠들던 제 목소리도 잦아들었죠.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4개로 어떻게 언어 전체를 표현한다는 거지? 40년간 쌓아온 언어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라틴어는 26개 알파벳을 쓰지만 발음과 철자의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영어는 더 심했죠.
같은 철자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는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게다가 각 글자의 소리가 일정하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뭔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신기한 사실들만 나왔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발음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언어 학습 난이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외국인이 각 언어의 문자와 발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라틴어는 평균 3개월, 그리스어는 4개월, 중국어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고작 2주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험을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거든요. 한국어 문자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어는 글자를 보면 발음을 거의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같은 철자라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데 한국어는 그런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 아는 항상 아 소리.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문자와 소리의 1:1 대응이 이렇게 완벽한 언어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결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지난 40년의 연구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라틴어 격변화 체계가 복잡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던 건 아닐까요?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가 언어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사상 때문인 건 아닐까요? 문득 20년 전 대학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밀리, 진정한 학자는 기존의 통념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지금에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구 언어가 우수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가 다른 모든 언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학습 속도, 정확도, 일관성.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동료 교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학계에서 인정받던 제 이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놀라운 결과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4개 글자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국어의 비밀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고 하더군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의 24개가 아니라 원래는 28개였다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 옛 이응, 반시옷, 여린이윽 같은 글자들이 더 있었다고 하더군요. 더 정교했다는 얘기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소리가 사라지자 그에 맞춰 글자도 없어진 거였어요. 언어의 변화에 따라 문자도 자연스럽게 진화한 거죠. 이런 유연성도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나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라틴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거였고 그리스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막 발명한 시대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도서관의 동양학 섹션은 물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1443년은 유럽 역사로 따지면 정말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기 불과 10년 전이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50년 전이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에서는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문자 분석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더 깊이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자세히 보면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양순음인 비읍, 피읍, 미음은 모두 입술 모양을 닮았습니다. 치조음인 디귿, 티읕, 니은, 리을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어요. 연구계음인 기역, 키읔, 이응은 혀뿌리와 목구멍의 형태를 본뜬 거였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분류 체계야. 현대 음성학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음도 놀라웠습니다. 아, 야, 여 같은 기본 모음들의 바탕이 되는 아래, 아,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와, 회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드는 원리도 명확했고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구나. 더 놀라운 건 사라진 글자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아래 아는 중성 모음이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옛 이응은 단어 첫소리에서 쓰이던 이응 소리였고 반시옷은 시옷과 지읒 사이의 미묘한 소리를 나타냈어요. 28개로 시작해서 24개로 줄어든 것도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였네. 언어가 변하면서 필요 없어진 소리의 글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필요한 소리는 남아있게 된 거죠. 이런 유연성도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니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부르더군요. 소리의 특징을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라는 거였어요. 자질문자. 영어나 라틴어 같은 알파벳은 그냥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A, B, C가 왜 그런 모양인지 발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중국어 한자는 뜻을 그림으로 표현한 표의문자였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를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빨랐구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읽기와 쓰기를 익힐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음 방법이 문자에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제 자신과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어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하버드 야드의 마지막 낙엽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이 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을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42년간 서구 언어만 연구하면서 다른 문명의 지혜를 얼마나 무시해왔던 걸까요? 라틴어가 논리적이고 그리스어가 철학적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아시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일대 박사 과정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끈기 있게 공부했다면 이런 놀라운 발견을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때 포기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최고라는 편견 때문에 동양의 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한자가 복잡하다고 일본어 문법이 이상하다고 불평만 했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명문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권위에 취해서 더 편협해진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학문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건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상징 같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제 편견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득 20년 전 제가 쓴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썼었는데 지금 보니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수성을 논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했는데 각 언어는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글의 경우는 문자 창제의 과학성에서 정말 특별한 사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겸손해졌습니다.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되찾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42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학자라면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통해 제가 놓쳤던 동양 언어학의 세계를 다시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뭐라고 할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변화가 다른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40년 교수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은 날이었거든요.